사이버전은요, 물리적인 군사적인 그런 공격에 앞서서 전세를 공격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전초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개전 직후뿐만 아니라 침공하기 몇 달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대규모의 사이버 공격을 수행을 했습니다. 사이버전 역사상 이번 전쟁 같은 경우에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오랫동안 공격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소속의 송태은 교수입니다. 제가 국립외교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신안보 분야인데요. 사이버 안보, 그다음에 정보전이라든지 인지전이라든지 인공지능의 어떤 국제정치적인 영향, 이런 분야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협의 형태와 주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통 안보와 아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위협의 형태가 사이버 공간 자체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간이죠. 그만큼 그 모든 위협이 비물리적이고 비가시적입니다.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러우 전쟁에서도 언론에서는 많이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이버전은 여전히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위협의 주체에 있어서도 국가 외 해커라든지 그다음에 범죄 집단, IT 기업, 개인 등 이런 그 비국가 행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있어서도 범죄 집단, 해커들 간의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가 배후에 있는 이런 프락시들 간의 싸움이 굉장히 격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문제 해결이 국가 간의 협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IT 기업이나 보안 업체들 같은 이런 민간 섹터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국가랑 똑같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사이버 기술들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공격의 성격,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고요. 군이나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외교부, 과학기술 관련된 부처, 경찰, 사법기관, 이런 범부처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이버 공격이 사이버전은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구분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중대한 그 차이라고 본다면 공격의 목적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이버전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국가가 군사 작전으로서 수행하는 군사 활동입니다. 사이버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국가를 약화하고 분열시키고 종국적으로는 국가의 기능을 파괴시키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삼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런 그 현상들이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개전과 동시에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우크라이나의 이 인터넷 시스템이었거든요. 또 방송통신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파괴를 시켜야 군의 주의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그다음에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사이버전은요, 물리적인 군사적인 그런 공격에 앞서서 전세를 공격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전초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개전 직후뿐만 아니라 침공하기 몇 달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대규모의 사이버 공격을 수행을 했습니다. 사이버전 역사상 이번 전쟁 같은 경우에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오랫동안 공격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전이 전면전에 있어서 이번 전쟁에서 보여주듯이 군사공격, 물리적인 군사공격하고 완전히 합동작전을 펼치듯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더 이상 사이버전은 신흥안보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전통안보의 영역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군사공격과 사이버 공격 간의 어떤 코디네이션,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대상을 공격하면 그 대상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바로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이버전이 이제는 새로운 전쟁 방식이 아니다. 사이버 무기라는 표현을 북한이 사용을 하는데, 이 말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건데, 핵과 미사일에 더불어서 인민 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왜 만능의 보검이냐? 사이버 공격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에 비해서는 효과가 너무 큰 것이죠. 일단은 은밀하고 선제적으로 그 누구에 대해서도 북한과 같이 약소국, 뭐 핵을 빼면 약소국이나 다름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그 위협을 구사할 수 있는, 투사할 수 있는 그 무기가 사이버 무기입니다. 이런 그 사이버 무기의 역할이 북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북한이 지금 경제 제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범죄 활동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데 이런 북한의 경우에 정상적인 외교 수단을 통해서는 북한이 자국의 외교 정책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북한에게 있어서 사이버 무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성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여기에 더해서 심리적인 피해를 아주 즉각적으로 입힐 수 있는, 거기에다가 평시에도 사용할 수 있고 전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융통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그런 위협 수단으로서 북한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국가 경제를 운영하고 또 대량 살상 무기들을 개발하는 자금 동원책으로서, 즉 이 경제적인 자구 수단으로서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비트코인 탈취와 관련된 부분을 가장 많이 보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단순히 사이버 공격을 산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기관이 군사작전으로서 수행을 하기 때문인데, 미국의 국토안보부의 경우에 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히든 코브라라는 표현으로서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에 유엔 안보리 산하에 대북 제재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가 굉장히 큰 그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에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탈취한 액수가 최소 6억 3천만 달러에서 한 10억 달러 이상의 그런 규모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최대 규모의 탈취액입니다. 중요한 거는 왜 이것이 그렇게 이슈가 되었는가? 북한이 범죄적인 활동을 통해서 탈취한 이 가상화폐 액수들의 3분의 1에 차지하는 그 액수가 미사일 개발 자금에 충당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그동안에 굉장히 강도 높은 제재가 왜 소용이 없었는가? 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저지하는 데에는 실패하는지를 증명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된 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전체적인 사이버 역량이 뛰어난 거는 아닙니다. 사이버 방위력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뛰어나고요. 북한은 그만큼의 사이버 역량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격의 측면에서 북한이 범죄적인 그런 측면에서 또 사이버전의 측면에서 공격력을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방어가 아닌 공격에 집중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북한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들,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란에게서도 나타나는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2022년 1월과 그 다음에 10월에 미사일 발사를 정말 빈번하게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있었던 또 다른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북한이 미국의 이제 사이버 커맨드, 사이버 사령부죠. 사이버 사령부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이제 받았습니다. 디도스 공격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북한 전역의 인터넷이 마비가 되는 거였죠.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매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전체의 인터넷이 마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의 사이버 방어 능력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북한은 공격력에 비해서 방어력은 이렇게 열악할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취약한 방어력의 이유는 북한 전체 주민의 1%만이 이 1%만이 외부 인터넷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인터넷
인터넷망이 외부의 공격을 받아서 다 다운된다고 해도 그 1%만이 피해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북한이 그 자국의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한국의 사이버 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선제 공격의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해 2월에 발표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 공세적 방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의미는 우리가 선제 공격을 취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선제적으로 위협을 탐지를 하고 식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이버 공격을 북한으로부터 받았을 때 북한에 대해서 어떤 반격 행위를 취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공세적 방어라는 개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탐지를 하고 대응을 하고 만약 공격을 받으면 우리도 반격 행위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격은 쓸데없이 이 공격 행위를 취할 경우에 내가 공격을 한 기술 그리고 나의 전술 이런 것들이 모두 사이버 공간에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힘을 과시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나의 공격을 남발할 수 있겠죠. 사이버 공격을 취하기보다는 사이버 첩보 활동에 더 주안을 맞춥니다. 적국의 인터넷 네트워크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정찰하고 정보를 모으고 이런 것들을 들키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그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격하는 것이 만능이 아니고 공격을 많이 수행한다고 해서 그 국가의 사이버 전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그중에서 가장 북한이 열심히 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탈취, 이 부분에 있어서의 피해가 한국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한 10년간 모든 북한이 탈취한 그 액수를 봤을 때 가장 큰 피해국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사이버 보안 분야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 그렇게 많이 훔쳐갔다라는 사실 자체가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사이버 전력은 이번 연도 초에 진행된 한미 사이버 동맹 훈련에서도 충분히 우리의 전력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사령부에서 한국의 그 사이버 작전 사령부에 방문을 해서 거의 한 달간 같이 있으면서 이 훈련을 진행을 했는데요. 굉장히 미국 측에서 감동하고 또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미국의 수많은 IT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 이런 그 IT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의 사이버전을 거의 지휘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사이버전과 여기에 더해서 사이버 심리전도 사실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위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국가가 러시아인데 이번에는 밀렸거든요. 그 이유는 이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그 저력이 이미 입증된 미국의 IT 기업들이 모두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사이버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그러니까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기술, 전술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현재 어떻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사이버 공격하고 있는지 그 현황들을 다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그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이버전은 거의 이런 그 IT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의 플랫폼 기업들, IT 기업들이 민간 군사 기업 혹은 방산 기업과 다르지 않다. 우리의 경우에는 국정원이 이제 2022년 12월에 판교에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그 보안 회사들이 들어와서 같이 민관이 그 합동 대응 그 작전들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탈취한 가상 자산을 현금화하는 이 과정을 이제 막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화되는 과정들을 막아서 그 탈취된 자산들을 가져오는 그런 성과들도 아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민간 협력 이런 부분에서의 저력은 사실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 많은 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산업계만 우리가 따로 볼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100곳 중에서 한 4곳 정도만 이런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대비가 정말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허위 조작 정보, 디스인포메이션 캠페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서방에서는 이미 거의 모든 선거에서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그 허위 조작 정보의 공격, 이 문제가 굉장히 그 이슈화된 지 거의 한 10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수면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국정원이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중국 기업이 이 한국의 지방신문 웹사이트로 위장한 가짜 웹사이트 200여 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도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허위 조작 정보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하구나, 이 심각성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인지전이라고 불리는 이 기존의 심리전의 부분인데요. 거의 어떤 진실이나 그다음에 사실, 그리고 거짓 정보와 딥페이크, 이것을 분별해내는 싸움이 너무 지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다는 것은 전세를 어떻게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지휘를 어떻게, 군 지휘부가 어떻게 이 전쟁을 전개해 나가느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굉장히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탈냉전기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전면전에서 심리전이나 인지전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군이나 정보기관이 심리전이나 인지전의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는 아직 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서야 이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 여론 공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중국 기업의 가짜 웹사이트, 이걸 이제 영향력 공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국가 배후의 심리전, 인지전의 공격에 대해서 반격을 하려면 국내적으로도 이것들을 반격하는 것을 법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선거 안보를 위해서 사이버 커맨드, 즉 사이버 사령부, 그리고 국가안보국, NSA가 합동으로 선거 안보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Election Security 그룹이라고 ESG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선거 때, 선거 기간에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공격, 그리고 이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허위 조작 정보의 공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을 차단하는 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 여론에 대한 개입을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제도에 대한 도전, 그 다음에 주권에 대한 개입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군과 정보기관이 함께 대응을 하고, 또 ESG 그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 때 여야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서 만든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ESG가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가르치고 소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 배움의 장이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분야일 수는 있는데, 이 사이버 안보가 국가 안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경우 이 분야를 공부하거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또 산업계의 여건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정부의 지원과 투자도 조금 더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